네, 여러분의 법률 지식을 채워드립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정준입니다. 요즘 정말 지천으로 꽃이 피고요. 마무리 소생하는 봄입니다. 우리 꽃보다 더 아름다운 김경진 사무장님. 봄놀이 좀 다녀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한 주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 무진장 애를 많이 썼고 예. 아직까지 나들이를 못 갔습니다. 그래요. 지키시느라. 근데 왜 저한테 안부를 자꾸 물으시죠? 아니, 요즘 저는 춘곤증이 온 건지 네. 기운도 없고 식욕도 없고 영 그러네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예. 중요한 건 요즘 다들 기운이 없으셔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네. 나들이도 좋지만은 모쪼록 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아주 만약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그 해결책을 알려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그 잘한다 잘해. 니는 이 화창한 봄날에 만날 사람도 없나? 아이고 내가 만날 사람이 어딨노 참나. 위그 내가 복장이 터진다 복장이 터져. 대체 언제 장가 가노? 아이, 위그 엄마 쳐. 저는 42살 노총각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아이고, 참. 결혼만큼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좀 더 먹어봐요. 고맙습니다. 밥을 참 복스럽게 먹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결혼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줬으면 하는데. 진짜요? 꼭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럼 연락처 좀. 내가 약속 잡으면 연락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밥만 잘 먹어도 소개팅을 받네. 그렇네. 약속 시간 다 됐는데. 많이 기다렸어요? 사장님. 놀랬죠? 내가 사실 돌싱인데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야. 이게 돌싱이라서 좀 그런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한번 갔다 온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럼 우리 사귈래요? 예? 진도가 저는-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왜 내가 별로예요?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우세요.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됐고 노총각이었던 저는 그녀와 결혼까지 꿈꿨습니다. 엄마, 내 결혼 자금으로 얼마나 있노? 결혼 자금 8천만 원. 갑자기 그건 왜? 사실은 내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누군데? 얼른 데리고 온나? 아 근데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다. 돌씨? 괜찮다. 요새 다들 그렇더라. 네 나이가 몇인데? 그래, 언제 데리고 올래? 그 조만간 데리고 올게요. 아 엄마, 근데 내 결혼 자금 좀 빌려주면 안 되나? 그건 왜? 아 그 사람이 식당 하는데 요즘 장사가 안 돼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네. 결혼 전에 돈을 빌려달라고? 꽃뱀 아이가? 에이 아니다. 그 강할리에 유명한 국밥집 있다 아이가. 그 사장이다. 거기는 제법 크던데. 그래. 그럼 결혼도 할 거니까 빌려주라. 야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자기야 돈 받았나? 자기야. 고맙다. 아니다 괜찮다. 아, 그리고 엄마가 인사하러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던데 언제가 좋겠노? 인사는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되겠나? 아 왜? 아니, 요새 가게도 좀 힘들고 하니까 좀 정리되고 나면 마음 편안하게 그때 인사드리자. 그래 알겠다. 뭐 자기 마음이 그렇다노 그러자. 집에 누구 왔는 것 같다. 잠깐만. 야, 네 앞으로 무슨 등기가 왔다? 이게 뭐지? 상간자녀 소송 위자료 청구. 아니 내가 무슨 날벼락입니다. 어? 이게 뭐지? 수진이가 유부녀라고? 유부녀요? 오. 여보세요. 수진아, 네 유부녀가 이 뭐 상간자 소송 무슨 소리가 왔는데 네가 유부녀라고 적혀?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진아. 수진아. 이거 이 등신아. 돌싱인 줄 알았던 그녀는 알고 보니 5살 딸을 둔 유부녀였습니다. 안 되겠다. 니도 소송해라. 소송? 그래. 결혼도 약속하고 돈도 빌려줬다 아이가. 그럼 혼인 빈자 뭐 그런 소송 있잖아. 혼인 빈자 사기죄. 네, 자 저희가 재구성한 드라마이긴 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무장님. 그렇습니다. 정리를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6-1번입니다. 40대 노총각 현진 씨의 사연인데요. 결혼이 급하던 현진 씨는 가게를 운영하던 수진 씨의 대시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수진 씨의 부탁을 듣고 그녀를 위해서 8천만 원 대출까지 해줬는데 예.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돌아온 싱글이라고 해서 사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녀였던 거죠. 예. 너무 억울한 나머지 혼인빙자 간음 소송과 위자료 소송까지 하고 싶다는 게 현진 씨의 생각입니다. 일단 현진 씨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 조그만 마음도 싹 가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진 씨가 상간자 소송을 먼저 당했어요. 본인이 불륜자 대상인지 모르고 이제 당한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상간자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상간자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행이긴 한데 왜 그런지 좀 알고 싶네요. 예, 다행이죠. 우리 현진 씨는 수진 씨가 유부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가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한 건 아니라서 상간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 하더라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일단 위자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줘도 된다니까 안심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게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라는 게 가정을 깨트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네. 그런데 연애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현전 씨는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상간 행위랑 연애를 가르는 거는 상대방이 기혼인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우리 현진 씨처럼 모르고 한 거는 고의도 과실도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게 나는 상대방의 기혼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희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증거를 모아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진 씨처럼 청구를 당했다면 스스로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 소송의 원고는 우리 수진 씨의 남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고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현진 씨도 입증 책임에만 기대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억울함을 항변하셔야 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유부녀인지 몰랐다라는 증거. 야, 이런 증거는 제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중요하고 또 답답한 부분입니다. 예.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기대했다는 어머니의 진술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을 내밀면서 재판부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수진 씨가 유부녀이기는 하지만요, 가정이 이미 깨진 상태고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가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뭐 남남이나 다를 바 없다 하는 요즘에 그 말로 조론이라고 하잖아요. 조론 정도의 관계라면은 이럴 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까? 이 경우에는 위자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간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게 아니라 조론으로 인해서 이미 파탄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간자 소송은 다행히 현진 씨가 큰 피해 없이 승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현진 씨가 수진 씨에게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 8천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사건이 있었는데 대여금과 증여금에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네. 요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대여금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 8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넘어간 시기랑 정황을 보면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럼 또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면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문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채무자가 돈을 빌려주면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말한 대화 내용 또는 빌려주는 쪽에서는 이거 빌려주는 돈이니까 언제까지 꼭 갚아라 라고 말한 내용 등이 SNS 기록이나 녹음 등이 되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사귀는 사이에서는 금방 같은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증거가 없다, 결정적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남녀 사이에 증거가 있는 경우가 더 드문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은 두 사람의 관계나 주변 정황을 잘 설명을 하면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결국 증명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서 뭐라도 증거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빌려준 돈이라도 받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노총각 현진 씨가 참 잘못된 만남으로 마음 다치고 돈까지 잃을 뻔했는데 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그 핵심이었던 혼인 빙자 간음죄. 어머니인 이 여사께서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예, 우리 어머니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가 된 범죄입니다. 오, 이게 야, 이거 폐지가 됐다고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거 왜 폐지를 근데 사실 뭐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가 됐다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우리 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권리에 기초해서 네.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서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해서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아서 내가 결정하는데 방해가 됐으니까 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유부녀인 걸 알았으면 네, 그런 결정을 안 했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현진 씨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노총각 현진 씨가 반대로 여사장 수진 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수진 씨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수진 씨 가게가 자가라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라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서 미리 집행을 담보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진 씨의 남편이 현진 씨를 상간자라고 억울하게 소문을 내고 다녔다면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주변에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인터넷에서도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유부녀 또는 뭐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귀었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 유부녀더라. 근데 사실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미리 알아봐야 되는데 첫 만남에서 호적 등본을 떼오라고 할 수도 없고 족보를 가져오게. 그게 방법이 없습니까? 어떨까요? 네, 그렇죠. 이 사연을 보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저 대사 여자들이 진짜 싫어했던 대사거든요. 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잘못된 사랑에 빠지면 드라마 속 현진 씨처럼 이런 상간자 소송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돌직구가 정답입니다. 현진 씨의 경우 수진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호적 관계는 정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못하다가는 흔히 얘기하는 참 사랑에 속고 돈에 속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고 정리가 됐다면 오늘 두 번째 소개해드릴 사연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명품백 하나 살라고. 근데 좀 싸게 살 수 없나? 상품권? 그런 방법이 있나? 이야, 역시 니밖에 없다. 그래. 그래. 상품권이 있으면 가방을 좀 싸게 살 수 있다 했지. 여기 기사 있네. 소셜 커머스 업체 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가 있는 등 부작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렇지. 조심해야지.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소셜 커머스 업계에도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오, 여기 믿을만한가 보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광고인데 기사로 오해를 하신 것 같네요. 그렇네요. 오,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까지? 확실하게 믿어도 되겠는데? 근데 선입금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배송을 해준다고? 할인율이 12%에서 25%까지? 오, 좋은데? 그럼 당장 주문해야지. 언론사에서 인정도 받은 데다 할인까지 된다고 하니까 진짜 믿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라고 생각했으면 저렇게 바로 돈을 내진 않았을 텐데. 자, 기사는 올라가는 중이고. 맞다. 이사장님, 네, 박 기자님. 기사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광고로 나가는 겁니까?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정식 기사로 나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 받은 거 사이트에 올리셨죠? 그럼요. 덕분에 매출이 10배나 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 이사장님의 탁월한 선택 덕분이죠.
입금하셨죠? 네, 240만 원 시원하게 입금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네. 아, 근데 왜 상품권이 안 오지? 좀 더 기다려봐야 하나? 다 때가 되면 오겠지 뭐. 오늘은 인터넷에 뭐가 났나 볼까? 무슨 기사가 났나? 아, 뭐고? 광고 기사? 야, 진짜 눈속임 장난 아니네. 혹시 내가 상품권 주문한데도? 여기는 상품권 주문한 그 사이트인데? 거기랑 인터넷 신문이랑 짜고 사기를 친 거라고? 언론사라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내 상품권! 내 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었죠.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인터넷 기사를 보고 물건 구입하는 일 많잖아요. 저도 그런 편인데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이제 피해를 당한 경우네요. 자,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6-2번. 네. 김다영 씨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쓰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여기는 믿을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품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네. 대금을 선입금하게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배송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일단 입금을 하고 상품권을 기다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상품권이 제대로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 인터넷 언론사가 상품권 판매 업체하고 짜고 광고성 기사를 진짜 기사인 것처럼 올렸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언론사는 상품권 판매 업체로부터 대가성의 돈까지 받게 되는데요. 과연 이 다영 씨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언론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자, 다영 씨의 일단 피해 보상 문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준선 변호사님, 다영 씨가 우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하고 거기에 속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이런 사기에 당해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의외로요, 이렇게 할인해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일단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저희가 좀 좋을까요? 누구나 싼 물건을 보면 사고 싶죠. 사기꾼들은 이런 피해자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네,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상품, 여기선 상품권이겠죠. 적정한 가격인지 검색도 해보시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언론사가 사기 행각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언론사가 사기 행각에 가담을 했다고 보여지는 이제 공범의 어떤 느낌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예, 제가 봐도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사의 잘못이 꽤나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선 언론사의 직원은 해당 사이트가 개설되기 전에 미리 개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을 하여 돈을 준다면 해당 기업에게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도 주고 네. 기사 광고도 실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이트가 개설된 시점은 기사가 나가기 나흘 전이었는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마치 이 기업이 오래전부터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왔던 기업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맹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사의 잘못이 많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소송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언론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실제 사건이라고 하셔서 법원의 판결이 궁금한데요. 피해자들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상품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소를 하였습니다. 네.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별도의 논쟁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즉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이에 피해자들은 항소를 하였고 다행히 2심에서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까지 결국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에서도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참 기사 보면 이게 객관적인 기사인지 아니면 광고성 기사인지 헷갈리고 좀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SNS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네. 회사, 업체에서 그분들에게 광고를 요청할 때 꼭 제품명에다가 광고, 협찬을 표기하도록 공정위가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걸 한번 잘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 협찬을 받고 쓴 기사를 보면은 기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제목 있고 부제 있고 기자 이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문장도 기사체 문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매우 힘든데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개의 기사의 헤드라인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예. 요거 보시고 이게 광고일지 기사일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 확률 0.0001% 신약 투자 빛이 보인다. 빛이 어떻습니까? 보인다. 그거는 그냥 뭐 기사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인 것 같고 헤드라인 정도 되는 게 아닐까. 예, 살짝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예, 요것도 한번 애매합니다. 보십시오. 프리미엄 SAT 전문학원 미국 SAT 여름 캠프 실시. 요거는 캠프에서 돈 받았네요. 캠프 모집하려는 기사가 확실합니다. 광고성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그걸 뽑기는 했는데 네.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해당 문구만 딱 들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언론기관은 원칙적으로 광고라고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러한 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 기사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굳이 추측해 보자면 그 SAT 학원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라고 보여지는데 신약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애매함을 느끼셨어요? 예, 이 성공 확률 0.001% 신약 투자 빛이 보인다라는 기사가 예. 만약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약을 마치 이미 성공한 약인 것처럼 허위로 기사를 게재했다면 그것은 광고라고 봐야겠지만 네. 설령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팩트 체크도 한 상태에서 게재한 기사인데 제약회사가 악의적으로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속여서 제공했다면 그 이후로 허위 기사가 나가게 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따라서 기자가 어떠한 정황에서 어떤 내용의 기사를 쓴 것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기사인지 광고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사 내용도 보고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또 정리를 해보자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과장 그리고 허위 광고이고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제약회사가 장난을 친 거다라고 한다면 과장이나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의가 될까요? 정확하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저희가 기사에 그 광고성 기사라는 표기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사무장님? 아니 저는 많이 봤어요. 요즘 특히나 그 기사들 중에 네. 여기 보면 광고라고 써놓은 게 제법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표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아주 작게 광고용 기사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광고용 기사라면은 기자 이름이 없거나 기사 형식을 갖추면 안 되는데 네. 기자 이름도 있고 기사 형식도 갖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광고용 기사라는 표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분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참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거를 그러면 일반 기사와 광고성 기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고성 기사는 기사라는 표시가 있는지 광고라는 표시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비슷한 기사 내용을 여러 언론사에서 중복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두루 살피셔서 혹시 광고라고 표시된 매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언론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기사형 광고 같은 경우는 정식 기자가 아닌 분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뭐냐면 그 광고용 기사 밑에 보면은 기자 이름이 있어요. 예, 예. 그걸 보고 전화를 하면 등록이 안 된 기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꼼짝없이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뭐 사거나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네요. 자, 실제 이 사건에서도 이게 기사형 광고라고 알렸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언론사마다 또 다른 결과를 받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해당 자료는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는 사실을 알렸던 언론사는 예.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구분 없이 마치 기사인 것처럼 게재한 언론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광고형 기사에 연루가 돼서 피해를 봤을 때 법적으로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업체의 기망 행위가 정도가 심하고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려고 한 것이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다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변호사님. 사실 일반 소비자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게 참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승소할 확률도 적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기망행위라는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사실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네.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언론사가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게다가 업체로부터 돈까지 받고 허위의 내용을 실은 것이라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언론이라면 사실을 보도할 또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책임감 있는 언론사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도 그리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자리가 이렇게 없나? 이제 퇴직금도 거의 바닥인데. 요즘 주식이 뜬다던데. 어디 한 번에 대박 터지는 일 없나? 손실 없는 투자? 말 자체로 틀린 말이죠. 손실 그렇죠. 없는 투자라고 하면. 근데 요즘 이런 문자 참 많이 오잖아요. 너무 과장이 심한 문자들이 많아요. 사기 아니겠지? 한번 들어가 볼까? 와, 진짜인가 본데.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예, 제가 그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인터넷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가입하시고 닉네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수익 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와, 씨, 이거 진짜 대박 터지는 거 아이가? 오, 왔다. 그럼 일단 100만 원만 입금해볼까? 처음부터 너무 통 크게 가네요. 또 하나 걸려들었네. 참 멍청하지. 이런 바보들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지. 보자. 여보세요? 박대기 씨. KM 대출 나성범 팀장입니다. 예, 팀장님. 대출 가능합니까?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하려면 신용 등급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박대기 씨 계좌로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네네. 김백수로 입금이 됐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인출해서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신용 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자.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까? 200만 원? 와, 이게 꿈이가 생시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차라리 꿈이면 좋을 텐데요. 그래, 좀 더 가보자. 처음에 돈을 일단 주게 되니까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김백수 이거 사내 자식 이게 한 방에 있어야지. 아, 백단위가 뭐고? 계속 돈만 찾아달라고 하고. 이제 슬슬 얘도 정리해야겠다. 더 뽑아 먹으려고 해도 나을 것 없겠네. 아, 오늘은 얼마나 벌었는가 한번 볼까. 뭐고? 홈페이지가 왜 안 뜨노? 잘못 들어갔나? 뭐고 왜 없는 페이지라고 뜨노? 당했네요. 뭐고? 이 사람 언제 나갔노? 내 사기당한 거가? 예, 경찰서죠. 예,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대출이 되는 거가 안 되는 거가 말이 없네. 여보세요? 예, 박대기 씨 되시죠? 부산경찰서의 김상철 형사입니다. 네? 경찰서요? 나상범 씨 아시죠? 대출 때문에 연락한 적이 있는데요. 예, 박대기 씨가 피싱 사건에 연루되셨거든요. 네? 제가요? 저 아닌데요? 일단 경찰서로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떡하노? 나는 그냥 대출 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자,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니 결국 피싱 사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덜로의 사건 번호 6-3번입니다. 인터넷 피싱 사기 사건인데요. 주인공 김백수 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고민하던 중에 대박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SNS를 통해서 사기범인 나상범을 알게 되고 나상범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배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뭐 인터넷 사이트에 처음에는 계속 금액이 불어나니까 믿고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국 나상범은 연락이 두절되고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계좌를 제공했던 박대기 씨도 이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예. 박대기 씨는 나상범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고 자기가 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모른 채 오로지 대출을 위해 계좌를 제공을 하고 네.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을 인출을 해서 나상범이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만 했는데 뭐 이후에 나상범이 연락이 두절돼도 자신이 입은 피해는 없기 때문에 고민 없이 생활을 계속하던 중에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네, 정말 이 드라마 속의 나상범이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지능적으로 이용하는 악질 사기범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영준 변호사님, 이거 사기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드라마 속 나상범은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민사상 김백수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런 피싱 사기범들은 해외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검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맞아요. 이게 또 잡을 수 없다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보면 또 억울하게 연루된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박대기 씨인데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계좌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까? 나상범과의 통화 녹취 등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도 속았다는 사정을 설명해서 네. 충분히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자신을 보호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박대기 씨의 행위 자체로만 봤을 때 사기죄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요. 증거가 없더라도 자신의 사정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수사관에게 설명을 해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런 형사 전문 변호사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을 인출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을 뿐인데도 횡령죄가 성립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요즘 피싱 사기범들이 일반인들을 운반책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일반인을 어떻게 운반책으로 이용을 하게 되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업체 고액 알바라는 식으로 광고를 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네. 현금을 전달하면 수수료 1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대부업체라고 해도 몰랐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돈이 급하다 보면 그런 의심을 지우고 그냥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운반책 역할을 한 분도 박대기 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가 됐다는 말이죠. 이럴 때도 처벌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피싱 조직원의 사기죄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자신이 잘 몰랐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에 무언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특히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알면서도 가담했다고 의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어려운 형편의 아르바이트를 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습니까? 만약에 그 아르바이트와 관련해가지고 그 사기범인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메시지 주고받은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면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증거를 좀 잘 모아둬야 될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가 됐고 그 책임까지 져야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인은 억울하겠죠. 예. 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김백수 씨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우이긴 하지만 가족 보이스피싱처럼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듯이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러한 범죄를 막으려면 상식에 어긋난다 싶은 일로 돈을 준다라고 하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 참 저런 수법으로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연루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변호사님. 모르는 돈이 만약에 내 계좌로 들어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기분은 좋으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왜 보낸 것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함부로 꺼내 쓰시면 안 됩니다. 내 돈인데도요? 예, 이게 내 통장에 들어온 돈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느냐라고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좌에 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시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실 수가 있고요.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칫 함부로 돈을 인출해 쓰셨다가는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출처불명의 돈이 들어왔다면 즉시 그 사실을 금융기관에 알리셔야 하고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그 계좌를 꼭 써야만 하신다면 그 정체불명의 돈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얘기 있는데 공짜면 양잿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네요. 네. 또 예전에는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수법이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제목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금융거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 금융 사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리 피싱 사기 유형을 좀 알면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또 정리의 요정으로 승격을 하신 강은실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유형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최근에 진화한 피싱 사기 유형을 보면 전화나 문자는 기본이고 SNS,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자통신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은 유선전화 발신 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해서 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네. 주로 엄마, 아빠, 나 사고 났어, 여기로 돈 좀 붙여줘 하는 방법인데요. 우체국, 검찰청 핑계는 다양하지만 무조건 돈을 요구합니다. 네. 맞아. 저도 이제 예전에 전화 와서 들어보면 말투도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말투가요? 지갑을 잃어버리셔서 거기 있던 신분증이 도용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우리나라 말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 세상 말투인데 네. 요즘에는 또 문자로도 이런 피싱들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자 피싱은 말 그대로 문자로 피싱 사이트를 보내는 수법인데요. 문자를 클릭하면 은행과 비슷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개인정보를 작성하게 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금을 인출하게 합니다. 사실 은행이 문자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SNS 친구인 척 하면서 돈을 보내라. 아,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예. 사무장님 말씀대로 SNS 메신저 피싱은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지인은 척하고 접근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형식인데요. 네. 이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을 전송해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를 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통신 수단의 종류를 망라하고 요즘 이 피싱 사기가 극성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피싱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 번호를 암기하십시오. 세 가지 번호요. 네, 경찰청 112, 네, 인터넷진흥원 118, 네, 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말씀드린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고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해킹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변에 다른 지인이나 가족들의 전화번호로 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체한 상대방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 정지를 신청하십시오. 예. 실제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의 어머님이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빠르게 신고를 하셔가지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찾으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경찰청 112, 인터넷진흥원 118, 그리고 금융감독원 1332. 여러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런 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스피드. 아, 스피드. 피해를 알았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세 가지 사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자, 먼저 유부녀에게 속은 줄 모르고 연애를 하다가 상간자 소송을 당했던 우리 노총각 현진 씨 사연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강은실 변호사님, 네, 이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연애는 무죄, 결혼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게 뭐 노래 제목 같은데 연애는 무죄, 결혼은 확인 이런 겁니까? 네, 연애는 죄가 아니지만 기혼자와 연애하는 것도 위법하고 기혼자인 걸 속이는 것도 위법합니다. 연애는 미혼 남녀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황준선 변호사님은 인터넷 언론사의 광고형 기사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리해 주시죠. 예,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라도 다 같은 말이 아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일반인들의 경우 광고는 어느 정도 허위가 있거나 과장이 있을 것이라고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하지만 기사라면 거의 전적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게 됩니다. 즉, 독자들이 처음부터 광고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 내용을 경계하고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 기사라고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완벽하게 신뢰를 해버리는 것이죠. 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정보화 홍수 시대에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려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싱 사건을 얘기해 주신 우리 이형준 변호사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네. 짜셨나요? 아, 속담으로 괜히- 마무리해 주시네. 아는 오늘 길도 다 물어가라. 속담이에요, 속담. 예, 아는 길도 물어가라.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요즘 그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피싱 사기 사건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기 어려운 세상인데 결국은 사람을 믿어야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피싱 사기범들은 노인, 사회 초년생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낯선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경찰이나 은행원 등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학생, 시민들의 사연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요. 조금만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이런 손을 내밀어줄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무장님은 어떠셨습니까? 뭐 그 말씀 딱 느낌이 오네요. 네.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결국 사람을 믿어야 된다. 아하. 오늘 너무 찡하게 다가. 자,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송과 분쟁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